내가 예민하다고? 아니,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거야. 엄마라는 단어가 모욕처럼 들린 날이 있다. 아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어깨 너머만 보던 날이다. 내 뒤에 선 누군가의 표정, 내 뒤에 붙어 있는 누군가의 힘, 그걸 확인하느라 내 눈을 피하던 날.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요.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대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었다. 낙인이었다. 내가 미친 사람이라는 낙인. 내가 과민한 사람이라는 낙인.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그건 내 탓이라는 낙인. 그날 아빠는 조용히 웃었다. 내 앞에서 내 아들을 이용해 내 존재를 조용히 깎아내렸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 선명해져서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드라마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이 나오기 1시간 전 낯선 번호로 사진 한 장이 왔다. 호텔 복도. 남편과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남편 손이 여자의 허리 뒤로 깊게 들어가 있었다. 여자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다. 찍히는 걸 아는 얼굴이었다. 사진 아래 문장 하나. 이 여자 계속 만납니다. 협박도 없었다. 요구도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누군가가 내 결혼을 훔쳐보고 내 집에 침을 뱉고 그 장면을 내 눈앞에 던져놓고 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식탁 위에 사진을 놓았다. 남편이 반찬을 집는 손이 멈추지 않았다. 그 평온함이 내 정신을 찢었다.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일부러 흔들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밀어넣듯 놓았다. 이건 뭐야? 남편은 잠깐 눈을 깜빡였다. 아주 잠깐. 그 짧은 시간에 그는 이미 계산을 끝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는 어떤 말로 내 입을 막을지. 합성 많잖아.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예민하다는 말이 내 몸을 묶었다. 나는 그 말에 길들여져 있었다.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문제가 되고, 내가 묻지 않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구조. 내가 침묵하면 가족이 유지되는 구조. 그래서 나는 늘 한 발 물러섰다. 내 감정을 의심하는 습관이 내 몸에 박혔다. 하지만 사진은 내 습관보다 강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아들이 방에서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멀쩡했다. 오직 나만 고장 난 것 같았다. 그게 남편이 만드는 세계였다.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세계. 다음 날 또 메시지가 왔다. 확인했죠? 계속 만납니다. 그 다음 날엔 시간과 장소가 왔다. 오늘 9시 호텔. 나는 그 글자를 보고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내 남편을 따라다니고 있다.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 내 반응을 보고 있다. 남편이 아닐까 순간 떠올랐다. 하지만 바로 부정했다. 남편이 이렇게 잔인할 리 없다고.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이렇게 악의적일 리 없다고. 그 부정이 나를 더 깊게 끌고 들어갔다. 그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난 건 그 다음 주였다. 동네 카페. 사람 많은 한낮. 그 여자는 내 이름을 먼저 불렀다. 김혜정 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은 단단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눈이었다. 숨을 조심스럽게 쉬는 눈이었다. 저 박미진이에요. 사진 속 여자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의자를 밀었다. 뒷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크게 났다. 주변 시선이 꽂혔다. 나는 그 시선을 견딜 힘이 없었다. 그래서 박미진을 끌듯 카페 뒤 골목으로 나갔다. 골목에서 박미진은 바로 무너졌다.
울음을 삼키고 입술을 깨물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손목이 드러났다. 멍. 누가 세게 잡아 눌렀던 자국. 손가락 모양이 남아 있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결혼한 줄.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그저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선을 넘어설 때 나오는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내 웃음을 오해했는지 더 급하게 말했다. 진짜예요. 처음에 저한테 투자자라고 했어요. 제 센터를 키워주겠다고. 필라테스 센터, 작은 간판, 박미진이 늘 땀 냄새 묻힌 옷으로 오가던 곳. 남편은 그곳에 다녀왔던 것이다. 그의 발이 내 삶과 전혀 다른 삶의 약점을 밟고 있었다. 박미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제 휴대폰에 뭘 깔았어요. 제가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누구 만나는지도 알아요. 나는 그 말에서 이상한 온도를 느꼈다. 불륜 상대가 아니라 감시당하는 사람의 말투.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치면 더 큰 일이 생길까봐 붙잡혀 있는 사람의 말투. 선생님, 저 오늘 여기 온 것도 알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어디야? 나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었다. 골목이 갑자기 좁아졌다. 공기가 찌그러졌다. 박미진이 내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그녀는 거의 속삭였다. 보세요. 다 알아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무섭다고 느꼈다. 외도가 무서운 게 아니었다.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내 주변을 조립해 놓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조립도를 다시 바꿔버리는 사람. 그게 무서웠다. 남편은 그날도 평온했다. 회사 일이 많아서. 당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아들 앞에서 그만해. 그 말들이 하나의 가벽처럼 나를 둘러쌌다. 나는 그 가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부숴야 했다.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 나는 남편 서재를 뒤졌다. 이건 내 성격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걸 싫어했다. 그걸 예민하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듬어 왔다. 하지만 그날 나는 내 손을 믿기로 했다. 내 손이 떨려도 멈추지 않기로 했다. 서류 더미 아래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가 나왔다. 이상했다. 남편은 최신 폰을 쓰는데 왜 이 낡은 폰이 충전기에 꽂혀 있나? 전원이 켜져 있었다. 알림이 꺼져 있었다. 잠금도 없었다. 숨기려면 잠금부터 해야 하는데 그건 누군가 일부러 발견되게 둔 것 같은 상태였다. 나는 파일 목록을 열었다. 녹음 파일이 날짜별로 있었다. 가장 최근 파일을 눌렀다. 제발 그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박미진 목소리였다. 울면서 말하는 목소리.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뒤에 깔렸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혜정이 자극해.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문자 보내. 내가 실수하면 내 부모님 빚. 그거 바로 터트릴 거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불륜이 아니었다. 사냥이었다. 남편이 박미진을 사냥했고 그 사냥감을 이용해 나를 흔들었다. 나는 다음 파일을 눌렀다. 내가 혜정이 만나서 결혼한 줄 몰랐다고 울어. 손목 멍도 보여줘. 그래야 얘가 감정적으로 흔들려. 그 다음엔 카톡으로 미안하다 보내. 혜정이가 폭발하면 그걸 캡처해. 폭발하면 혜정이 정신과 기록 만들어둘 거야. 정신과 기록. 그 단어가 내 등골을 얼렸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기록을 만들고 있었다. 내가 이성적으로 서 있으면 그 기록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는 나를 계속 자극할 것이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박미진에게 연락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자존심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내일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박미진은 바로 답을 못했다. 한참 뒤에 왔다. 잡히면 끝나요. 그 말이 더 확신을 줬다.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라 인질이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박미진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들어왔다. 내 옆에 앉으면서도 계속 문 쪽을 봤다. 나는 내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가렸다. 멍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내가 봤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당신이 혼자 아니라고. 변호사는 자료를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먼저 선을 그었다. 외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간통죄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왔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인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나는 그 말에서 처음으로 숨이 트였다. 이혼을 선택하지 않아도 싸울 수 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걸 내 손으로 확정하지 않아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는 곧바로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 외도 틀이 아닙니다. 협박이나 강요 정황이 있고 위치 추적과 휴대폰, 감시 정황이 있으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정황도 보입니다. 사문서 위조. 그 말이 내 머리를 강하게 쳤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도장을 찾았다. 없었다. 항상 남편이 안전하게 보관한다며 넣어두던 금고. 금고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도장 케이스만 남아 있었다. 나는 서랍을 뒤졌다. 파일처를 열었다. 내가 보지 못한 문서들이 나왔다. 위임장, 부동산 처분 위임장, 예금 인출 위임장, 차량 매매 위임장, 내 이름, 내 주민번호 일부, 내 서명. 그 모든 게 내가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서명과 내 손을 번갈아 봤다. 닮았다. 너무 닮았다. 남편은 내 필체를 베끼고 있었다. 내가 남편에게 메시지로 남긴 메모들, 카드 결제 확인 서명들, 아이 학교 서류 서명들. 15년 동안 나는 내 글씨를 남편에게 맡겼다. 그 글씨가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있었다. 그날부터 내 시간은 쪼개졌다.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나. 아내로 웃고 엄마로 밥을 차리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는 나. 또 하나는 진짜 나. 증거를 모으는 나. 남편이 무엇을 어디까지 저질렀는지 확인하는 나. 나는 계좌를 확인했다. 4명의 계좌에서 소액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갔다. 큰 돈이 아니라서 눈에 띄지 않는 금액. 그 돈이 모여 있었다. 어떤 계좌로? 남편이 만들어둔 계좌였다. 그 계좌는 또 다른 계좌로 흘러갔다. 끝을 따라가자 낯선 이름들이 나왔다. 개인 이름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법인 이름들이 섞여 있었다. 남편 회사에서 쓰는 법인 카드 내역을 확인하니 개인적 지출이 너무 많았다. 호텔, 향수, 명품, 선물. 그리고 그중 일부가 박미진 센터 주변에서 결제된 기록이었다. 박미진은 따로 자료를 모았다. 휴대폰에 설치된 앱 목록, 권한 설정 화면 캡처, 위치 기록이 자동으로 전송되는 흔적, 남편이 지시한 대로 보낸 문자들, 자극하라고 시킨 말들, 내가 받았던 익명의 메시지들, 그 메시지 발신 번호와
남편의 선불 유심 구매 기록이 맞물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떡밥이 되었다. 내가 모르는 남편의 얼굴을 박미진이 알고 있었다. 박미진이 모르는 남편의 구조를 내가 알고 있었다. 남편은 늘 한 사람씩 따로 무너뜨려 왔다. 그 전략이 깨지는 순간 남편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흔들림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남편이 먼저 날 공격했다. 가스라이팅은 늘 선제 공격으로 온다. 내가 증거를 모으기 전에 내가 나를 의심하도록 만든다. 남편은 어느 날 아들 앞에서 말했다. 엄마 요즘 이상하지?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했어. 그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장면에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남편은 나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눈을 이용해 나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이 내게 말했다.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아빠 힘들대. 나는 그 말이 슬펐다. 아들이 아빠를 걱정하는 게 슬픈 게 아니었다. 아들이 나를 걱정하지 않는 게 슬펐다. 아들이 나를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슬펐다. 남편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내 휴대폰에서 낯선 로그인 알림이 뜨기 시작했다. 내 이메일이 다른 기기에서 열렸다. 내 카톡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도되었다. 처음엔 내가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했나 싶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남편은 이미 내 기기에도 손을 댔다. 나는 내 휴대폰을 초기화했다. 통신사에 가서 유심을 교체했다. 내가 이런 걸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착각이 그의 첫 균열이었다. 그러자 남편은 감정을 건드렸다. 박미진이랑 연락하냐? 그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나를 다시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니, 나는 최대한 짧게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내가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내 짧은 답에 웃었다. 그래, 당신이 그럴 리 없지. 그 웃음이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웃음. 너는 결국 나한테 진다는 웃음. 그날 이후 나는 더 빠르게 움직였다. 변호사는 말해줬다. 외도는 형사처벌이 아니지만 협박과 강요, 스토킹, 사문서 위조는 얘기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나는 불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했다. 남편이 나를 불륜 피해자로만 만들면 그는 가정 문제로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범죄다. 여기서부터 프레임이 바뀌면 남편의 권력도 바뀐다. 우리는 사건을 분리했다. 민사와 형사를 분리했다. 민사는 위자료 청구, 배우자인 남편에게, 그리고 제3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하지만 박미진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움직였다는 정황이 강하면 박미진에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 오히려 그녀 역시 피해자다. 형사는 남편의 범죄, 사문서 위조, 강요, 스토킹, 정보통신망 침해, 상황에 따라 협박, 그리고 법인 카드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횡령까지 가능하다.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그가 만든 기록으로 나를 무너뜨리려 했으니 내가 만든 기록으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만들었다. 통화는 스피커로, 만남은 CCTV 있는 장소에서, 대화는 가능한 한 문장으로 남기고, 나의 감정 폭발은 남편의 무기니까 나는 울어도 소리 지르지 않았다.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침착한 피해자였다. 결정적 단서는 아들에게서 나왔다. 어느 날 아들이 내 방에 들어왔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아들이 내 눈치를 봤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거 아빠가 나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태블릿 화면에는 영상이 있었다. 내가 소리 지르는 영상, 내가 남편을 밀치는 영상, 내가 쓰러지는 영상,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들이었다. 영상 아래 날짜, 내가 병원에 간 적도 없는 날, 내가 집에 없던 날, 나는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파일 생성 날짜와 업로드 날짜가 달랐다. 편집 흔적이 있었다. 남편은 영상까지 조작하고 있었다. 내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그걸 아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었다.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 남편 편으로 서도록. 그 순간 내 감정이 폭발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삼켰다. 폭발하면 남편이 이긴다. 그래서 나는 아들을 안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엄마 믿어줘서. 고마워. 아들은 울었다. 그 울음이 내 결심을 굳혔다. 남편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공개를 선택했다. 남편이 가장 자신 있는 공간. 남편이 가장 통제한다고 믿는 공간. 남편 회사의 창립 기념 행사. 가족 동반. 외부 협찬사 동반. 사람이 많고 카메라가 많고 기록이 남는 곳. 박미진은 그 행사에 협찬사로 들어가 있었다. 남편이 만들어둔 판이었다. 그 판을 우리가 뒤집기로 했다. 행사 당일 남편은 늘 하던 말로 나를 다루려 했다. 웃어 아들 앞에서. 티 내지 마. 당신 지금도 예민해 보여.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복종이 아니라 준비였다. 나는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서류 봉투, USB, 출력물, 고소장 접수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미진의 진술서, 내 진술서,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2장의 종이. 나는 피해자다. 행사 시작 전 남편이 박미진을 발견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딱 한 번. 그 흔들림이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들은 못 봤다. 하지만 나는 봤다. 그 흔들림은 불륜 상대를 봐서가 아니었다. 말을 듣지 않게 된 순간의 흔들림이었다. 남편은 박미진을 따로 불러 세우려 했다. 손짓 하나, 눈짓 하나. 그게 그의 통제 방식이었다. 그런데 박미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내 옆으로 왔다. 그리고 내 옆에 섰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바뀌었다. 남편이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가 가운데가 되었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대표 인사말, 임원 소개, 가족 소개. 남편이 무대 위에 섰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남편은 웃었다. 그 웃음이 예전엔 믿음직했다. 그런데 그날은 비었다. 껍데기만 남은 웃음이었다. 나는 무대 아래에서 봉투를 열었다. 사회자가 임원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순간 나는 앞으로 걸었다. 사람들 시선이 나에게 몰렸다. 남편은 그 시선을 즐기듯 나를 바라봤다. 아내가 남편을 돋보이게 해주는 장면. 남편은 그 장면이 익숙했다.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사회자가 당황했다. 남편이 내게 속삭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으면 감정이 실린다. 나는 서류를 들었다. 그리고 사회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자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면서도 서류가 공식 문서라는 걸 알아챘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 모두가 들을 만큼 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크가 내 앞에 있었다. 내 목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갔다. 이건 기록이 되었다. 이 사람 외도만 한 게 아니에요. 정적이 왔다.
단어 하나가 공간을 얼렸다. 남편은 내 말을 끊으려 했다. 손을 뻗었다.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 움직임 하나가 그의 권력을 무너뜨렸다. 사람들이 봤다. 남편이 나를 막으려 한다는 걸. 남편이 대화가 아니라 통제를 한다는 걸. 나는 다음 문장을 던졌다.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습니다. 제 도장을 훔쳤고 제 서명을 베꼈고 제 명의로 위임장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했다. 남편이 사회자에게 소리쳤다. 마이크 꺼! 그 소리가 스피커로 울렸다. 그 순간 그가 얼마나 당황했는지가 드러났다. 침착하던 사람이, 통제하던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건 가면이 벗겨지는 소리였다. 박미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떨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불륜 상대가 아니에요. 저는 협박당했고 감시당했고 가족을 인질로 잡혔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사람들은 불륜이라는 단어만 준비하고 왔다. 하지만 협박과 위조가 나오자 이야기가 달라졌다. 불륜은 소문이지만 협박과 위조는 범죄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가십을 즐기는 눈빛에서 거리를 두는 눈빛으로. 그 거리감이 남편을 외롭게 만들었다. 남편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내 아들을 불렀다. 아들. 엄마 데리고 내려가. 아들을 방패로 쓰려 했다. 아들이 내 앞에 섰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가장 두려워한 순간이었다. 내 아들이 남편 편에 서서 나를 끌어내리면 나는 다시 고립된다. 아들이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 그만해. 그 한마디가 내 무릎을 풀었다. 내가 버텨온 시간들이 그 한마디로 보상받는 것 같았다. 남편은 아들을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당혹이 있었다. 말이 말을 듣지 않는 순간, 가장 충격적인 순간, 나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다. 이 문장 하나가 결말을 정한다. 외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외도만 한 게 아니에요. 협박했고, 강요했고, 위치 추적했고, 내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했어요. 나는 법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꺼내지 않았다. 법은 멀다. 하지만 형사처벌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바로 닿는다. 남편은 그 단어에서 얼굴이 굳었다. 그가 숨기고 싶었던 건 외도가 아니라 정가였다. 행사는 중단되었다. 회사는 즉시 사실 확인을 한다고 발표했다. 남편은 나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이미 폰을 들고 있었다. 그가 나를 잡는 순간 그 장면은 또 하나의 기록이 된다. 남편은 손을 거뒀다. 그게 그의 패배였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연락했다. 집 비밀번호 받고. 도장 내놔. 아들 생각해. 그 메시지들은 전부 저장했다. 협박의 흔적이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이미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는 걸 알게 됐다. 4명의 위임장으로 매수자와 가계약까지. 서류가 돌아가고 있었다. 돈이 오가려 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계좌 지급 정지, 내 명의로 실행된 위임과 계약에 대한 이의. 변호사가 말해줬다. 서류는 빠르게 움직인다. 사람 감정은 느리게 움직인다. 감정으로 싸우면 지고 서류로 싸우면 산다. 남편은 그제야 목소리를 낮췄다. 가스라이팅은 실패하면 회유로 바뀐다. 혜정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그 문장에서 소름이 돋았다. 우리가라고 했다. 마치 우리가 함께 잘못한 것처럼.
마치 내가 그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처럼. 나는 짧게 말했다. 당신이 시작했어. 그날 새벽 박미진에게 메시지가 왔다. 지금 남자가 센터 앞에 있어요.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박미진은 울고 있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었다. 그 사람이 저 죽인대요. 나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기록이 필요하다고. 불안해도 무서워도 신고가 필요하다고. 박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고 기록을 확보했다. 남편의 스토킹 정황이 공식 기록이 되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남편이 내게 말했다. 박미진이 너한테 뭐라고 하든 믿지 마. 저 여자 원래 문제 있어. 나는 그 말에서 확신했다. 남편은 늘 피해자의 신뢰를 끊으려 한다. 피해자가 서로 믿기 시작하면 가해자는 무력해진다. 우리는 법정에서 만났다. 형사사건은 시간이 걸린다. 민사위자료 소송도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남편은 계속 움직였다. 회사를 이용해 나를 압박하려 했다. 지인들을 이용해 여론을 만들려 했다. 혜정이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더라. 원래 예민한 사람이었다더라. 그 말들이 돌아다녔다. 나는 그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하면 그 반응이 다시 기록이 된다. 나는 오직 문서로 반응했다. 사실 확인 요청, 허위사실 유포 경고, 증거 제출,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단 하나만 반복했다. 엄마는 기록으로 말할 거야.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나왔다. 남편이 박미진만 조종한 게 아니었다. 박미진 이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 회사 내부 감사에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 수상하다는 자료가 나왔다. 남편은 협찬사들을 상대로 투자를 미끼로 접근했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 컨트롤했다. 사업 확장, 대출, 가족병원비, 사람의 절박함을 모아 자신의 권력으로 바꿨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이 터졌다. 남편이 나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던 목적은 단순히 이혼이 아니었다. 그는 내 명의로 보증이 걸린 대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동의한 적 없는 대출, 내가 서명한 적 없는 보증, 위임장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모든 게 맞물린 이유가 있었다. 남편 회사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창립 기념 행사, 속으로는 자금줄 끊김, 투자자 이탈, 회계상 구멍. 그 구멍을 메울 돈이 필요했고 가장 가까운 돈은 내 이름이었다. 내 명의, 내 집, 내 신용. 그걸 빼앗기 위해 그는 나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내가 항의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래야 내가 소리쳐도 다들 예민해서 그래라고 한다. 그게 진짜 목적이었다. 나는 그 진실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배신이 아니라 설계라는 사실이 더 아팠다. 내 사랑이 이용당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계산당했다. 남편은 나를 아내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나를 계좌로 봤다. 서류로 봤다. 도장으로 봤다. 그 생각을 인정하는 순간 내 지난 15년이 전부 가짜처럼 느껴졌다. 박미진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듯 앉아 말했다. 제가 죄송해요. 선생님한테 그런 문자 보낸 거, 그런 사진 찍힌 거 다 죄송해요.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그녀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살기 위해 살려달라고 한 죄였다. 그 죄를 누가 심판할 수 있나? 가해자가 만든 선택지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나는 박미진에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내가 예민한 줄 알았을 거야. 그 문장이 우리 사이를 묶었다. 연대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한 문장으로 시작했다.
법원은 사문서 위조에 대해 판단했다. 내 서명과 문서의 잉크, 작성 시점, 위임장 작성 경위, 도장 관리 정황. 남편은 부부 사이에 위임은 흔하다는 말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동의 없이 위조가 되는 건 아니다. 그는 결국 모순을 쌓았다. 그 모순이 판결문이 되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굴러가면서 남편의 권력은 붕괴했다. 회사에서는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감사 결과가 나왔다. 사람들이 그를 피했다. 전화가 줄었다. 그가 만들던 세계가 조용히 사라졌다. 그러자 그는 다시 가족을 흔들었다. 아들에게 접근했다. 엄마 때문에 다 망했다. 엄마가 이상해서 회사까지 피해봤다. 아들은 며칠 동안 흔들렸다. 그게 너무 무서웠다. 아이 마음은 늘 가해자의 타겟이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는 아빠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엄마는 진실을 확인하는 거야. 아들은 물었다. 진실이 뭐야? 나는 답했다. 누가 우리를 이용했는지,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는지. 그 말은 아들에게도 필요했다. 아이도 피해자였으니까. 아이는 엄마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또 다른 도구였으니까. 결정적인 날 아들이 내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엄마 문자 캡처하라고 했어.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드디어 내 편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였다. 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말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도 당한 거야. 그 말이 아들을 살렸다. 그리고 나를 살렸다. 민사소송에서 나는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남편이 저지른 외도와 가스라이팅, 그리고 사문서 위조 시도까지 포함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26년 기준으로 분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도 배우자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제도는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박미진은 달랐다. 그녀는 외도 상대가 아니라 강요와 협박의 피해자라는 점이 자료로 입증되고 있었고, 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그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함께 피해자로 인정받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정 밖에서의 싸움은 더 더러웠다. 남편은 부부 사이 일인데 왜 법정까지 끌고 가냐는 말로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했다. 요즘은 남자만 나쁜 사람 되는 세상이라며 자신을 시대의 피해자인 척 포장했다. 그 말을 들은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이 보는 건 불륜 드라마였지 범죄 기록이 아니었다. 나는 모두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선택했다. 설명 대신 결과를 보여주기로. 판결문이라는 결과. 그게 나의 유일한 복수였다. 평판을 되찾고 이름을 되찾고 나와 아들이 두고두고 참고할 수 있는 공식 문장을 손에 넣는 것. 박미진은 그 사이에도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았다. 센터를 운영했고 새 회원을 받았고 수업을 늘렸다. 동생은 국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난 밤에만 울었다. 내가 안 걸렸으면 아직도 다른 여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남편은 한 사람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욕망이 아니라 통제 욕구 때문이다. 한 사람을 장기판 말처럼 움직이는 쾌감.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어느 날 박미진이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저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또 문제 생기면 어쩌죠? 사람들이 저를 진짜 불륜녀로 보면 어쩌죠?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세상이 모두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공식 기록에서만큼은 진실이 남는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든 입을 바꿀 수 있지만 판결문과 조서, 고소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답했다. 우린 이미 기록을 바꿨어. 그걸로 충분해. 나머지는 시간이 할 일이야. 그 이후로 박미진의 눈빛이 조금 덜 흔들렸다. 형사 재판이 끝나갈 무렵 남편은 마지막으로 내게 연락을 했다. 아이 앞에서는 얘기하지 말자. 내가 감옥 가면 아이가 뭐가 되겠냐. 그 문장을 들으며 정말 끝까지 갔다고 느꼈다. 그는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항상 아이 때문에, 가정 때문에, 회사 때문에라는 말 뒤에 숨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마지막 언어였다. 판결 선고일 법정에 앉아 있는 남편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있다. 그와 결혼할 때 나는 그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그가 낯선 세상에서 나와 같은 방향을 볼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우리 위치는 완전히 바뀌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를 유죄로 인정했다. 내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점, 나의 동의 없이 재산 처분을 시도한 점, 필체 감정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형량이 숫자로 낭독되는 동안 내 심장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집행유예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잠시 실망이 스쳤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쳤다. 이건 감옥을 보내는 싸움이 아니라 진실을 남기는 싸움이었다. 전과 기록 한 줄이 그의 인생을 따라다닐 것이다. 그 기록이 그가 쌓아온 이미지 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스토킹 처벌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나왔다. 위치 추적 앱, 반복적인 접근, 협박성 문자.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상당한 공포라는 단어가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내가 느낀 두려움이 과장된 게 아니라는 공식적인 확인. 그게 필요했다. 민사재판은 더 길어졌다. 위자료 액수에 대한 공방. 남편은 돈이 없다며 줄이려 했고 나는 내가 견딘 시간만큼의 가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중간 지점에서 절충했지만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 판결문 첫 문장이 중요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중 부정행위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문장 하나로 충분했다. 그 문장은 나를 예민한 여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기록했다. 그리고 남편을 실수한 남편이 아니라 가해자로 기록했다. 그 무렵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다. 처음엔 나를 원망했고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을 따라가면서 자료를 보면서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들이 내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엄마는 왜 이혼 안 해요? 나는 그 질문을 오래 기다려왔다. 그리고 답을 준비해왔다. 사람들은 이혼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우리를 이용한 방식이 끝까지 드러나길 바라. 지금 이혼하면 사람들은 그냥 둘이 싸웠구나 하고 말겠지. 나는 그게 싫어.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럼 엄마가 끝났다고 느껴질 때 이혼해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로였다. 아들이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였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재판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15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나는 나 자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경력 단절이라는 말은 사실 정체성 단절이었다. 아내, 엄마, 며느리. 그 역할 뒤에 숨은 나라는 존재는 늘 뒤에 있었다. 남편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당신 없으면 애는 누가 키워? 당신이 일하면 집은 누가 해? 그 말들로 나는 스스로를 묶었다. 이제 그 끈을 풀어야 했다. 나는 예전 동료에게 연락했다. 회계법인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 오랜만에 연락했는데도 선배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꼼꼼했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누군가가 나를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선배는 내게 기회를 줬다. 단기 계약직부터 시작해보라고. 보고서 정리, 장부 검토, 기초회계. 나는 그 제안이 고맙고 동시에 두려웠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했다. 남편이 빼앗으려 했던 내 이름을 내 손으로 다시 붙잡기 위해. 박미진 역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센터 2호점 오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는 남편 같은 투자자 없이 은행 대출과 본인 자본, 부모님 지원으로만 꾸렸다.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변호사와 검토했다. 사문서 위조를 겪은 사람들답게 우리는 글자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았다. 동생은 의대 국시를 통과했다. 재활의학과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박미진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중에 동생이랑 같이 재활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환자들한테 진짜 도움 되는 걸 하고 싶어요.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과거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눈빛. 어느 날 남편이 불쑥 떠올랐다.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대략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 해임되고 재산이 일부 동결되고 명함이 쓸모없어진 살.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것이다. 여자들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다. 그의 말은 기록보다 약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해자는 늘 이야기를 선점한다. 자신의 버전으로 이야기하고 그 버전을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피해자는 늘 나중에 말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겨워할 때쯤 피해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나는 그 순서를 바꾸고 싶었다. 내 이야기를 먼저 말하고 싶었다. 내가 겪은 일을, 내가 본 진실을, 내가 느낀 공포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기로 했다. 내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붙이고 구체적인 숫자와 장소를 조금 흐리면서도 골격은 그대로 두고. 가스라이팅, 불륜, 협박, 위조, 스토킹.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맞선 두 사람의 연대. 내가 겪은 결말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드라마처럼. 그래야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삶을 의심해 볼 수 있을 테니까. 혹시 나도 예민한 게 아니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여러 번 멈췄다. 상처를 다시 꺼내는 일이라 쉽지 않았다. 그런데 묘하게도 쓸수록 상처가 덜 아팠다. 상처가 문장이 되면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이 된다. 공유되는 상처는 조금씩 힘을 잃고 대신 연대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듣고 있을 것이다. 남편에게, 연인에게, 상사에게, 가족에게. 그 말은 때로 넌 틀렸다는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예민하다고 말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니까. 나는 이제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예민하다고 말하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래, 나는 예민해.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았어. 박미진 역시
더 이상 불륜녀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단어가 붙을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피해자였다. 나는 생존자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세상도 조금씩 따라온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불륜녀 대신 사기 피해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붙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 살아남아 계속 말해야 한다. 나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 일부러 그 상태를 택했다. 그가 완전히 무너진 뒤, 내가 마음이 정리된 뒤, 아들이 충분히 성장한 뒤, 그때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을 것이다. 이번에는 내 손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판단으로, 누군가가 대신 찍어주는 도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도장으로. 그날이 오면 나는 생각보다 많이 울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울 만큼 울었으니까. 아마 조용히 한숨을 쉬고 서류를 접어 넣을 것이다. 그리고 새 노트를 펼칠 것이다. 첫 장에 이렇게 쓸 것이다. 나는 예민한 여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틴 여자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예민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틀렸다고 믿게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럴 땐 당신의 감각을 한 번만 더 믿어달라. 당신의 불안이 당신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함께 해주세요.